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현근택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현 변호사님은 또 잠시 후에 또 다른 주제 이야기할 때 오신다고 하고요. 일단은 지난 방송 우리 좀 AS도 좀 필요하겠다.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이제 어떤 이슈들이 또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난 5월 30일에 저희가 이제 업로드된 방송에서 정의원 사태 그리고 이제 또 윤미향 의원 이야기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정의기억연대가 당시에 제기된 기부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그 언론중재위에 언론보도 정정 신청을 했는데요. 13건 가운데 11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3건 중에 11건은 잘못된 기사였다. 그치. 오보였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건은 횡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두 건은 아니 횡령과 관련된 기사만 13건은 아니고 정의원과 윤미향 그 의원 관련된 기사 13건 중에 일단 11건은 언론중재위에서 정정해라.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치권이 정말 엄청난 논쟁을 했었고 또 이 주제도 우리가 함께 다뤘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보도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 13건 중에 11건이면 정말 많은 건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정 기사는 정말 이 제일 구석이 조그맣게 정정합니다. 뭐 이러고 말고 어떤 반성이라든지 사과 뭐 이런 거는 정치권도 없고 어디에서도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 내용은 아마 신 변호사님 좀 더 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포괄적으로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당에 있으면서 언론중재 이게 가봤는데요. 네. 웬만하면 이 정정 보도나 이거 잘 안 해줘요. 언론사들이. 다 조정 불성립이에요. 거의 안 받아주거든요. 이렇게 아마 받아주는 경우는 굉장히 명백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받아줬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여기는 어느 한쪽이 이의하면 조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3건을 신청을 했는데 언론사들도 11건을 그냥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2건만 인정이 안 돼서 이제 법원으로 민사 법정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11건은 언론사들이 다 인정을 한 거죠. 서울경제, 국민일보, 조선일보, 조선비즈, 중앙일보, 한국경제, 뉴데일리, 중앙일보 되게 많네. 중앙일보가 좀 많았죠. 예. 이거는 전부 다 자기들도 기사 잘못됐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저도 무슨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기사 찾아보니까 결국 정의원에서 결국 강제 조정까지 가게 된 것은 3건인데 중앙일보가 5월 19일자로 단독을 했던 것 중에 아미가 기부한 패딩 이거 BTS 팬클럽이죠. 아미가 기부한 패딩 이용수 할머니 못 받았다. 뭐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강제 조정을 했다는 건데 이거 그러면 이 취재원이 누구냐면 이용수 할머니 쪽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언론 입장에서는 이용수 할머니 쪽에서 제보한 것에 대해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뭐 사실관계 확인이 좀 미흡했다 이 정도 비난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보자는 이용수 할머니예요. 사용자 언론이 기본적으로 이거 아시다시피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면 정정보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강제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조정 성립이 6건이고 강제조정이 5건인데요. 강제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조정하는 게 어떻겠어 하고서 조정 결과를 중재위원 3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조정 성립은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조정이 성립된 거고 강제조정은 중재위원들이 얘기한 거를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강제조정 3건 중에 2건이 그거예요. 아미가 기부한 패딩 이용수 할머니 못 받았다. 하룻밤 3,300만 원 사용 정의원의 수상한 술값 이런 거라고 빨리 인정해. 이거 잘못한 거야. 언론사들이 잘못한 거를 자기들이 인정한 걸 괜히 디펜스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거. 아니 디펜스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강제 조정한 건 그거고 결국 조정 성립된 것들 8개를 본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은 회계 의혹 같은 것들이 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회계 의혹 어떤 건지 내가 자 이게 읽어드릴게요. 정의원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천만 원 어디로? 이렇게 물음표형 기사거든요. 사실 이 정도 보도 할 수 있지 왜요? 아니요. 기사 삭제 정정보도 이거는 스스로 서울경제가 스스로 조정 성립된 거예요. 누가 강제 조정한 것도 아니야. 자기들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게 뭐 제목 장사하다가 그걸 제목 걷어들인 거 정도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제목 걷어들이는 정도? 저 언론중재위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언론사들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거나 강제 조정해서 조정 불성립하는 게 99.9%예요. 왜냐하면 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언론사에서 1,000만 원 2번 받아봤거든요. 그 얘기를 갑자기 여기서 할 이유가 없고요. 제가 이런 거 프로세스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저보다 장부보다 적은 3천만 원 어디로 그다음에 3,300만 원 옥토버 페스트 이런 건들이에요. 그거 다 왜 이런 조정 성립이 되고 강제 조정이 확정이 됐느냐.
정의원에서 그거는 공시 규정이 그래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해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해명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썼다는 것을 언론사에서 다 그냥 인정한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 정치권도 이제 한번 지나간 이슈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지 않는 그런 그렇죠. 경우들이 워낙 네.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보도가 이렇게 돼버리고 정치권에서 이런 걸로 논쟁이 되면 일방적으로 좀 어떻게 좀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복구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어쨌든 자기가 보기에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지금 뭐 이준석 최고는 뭐 제목 장사라 그랬는데 이 심각한 것도 보면 뭐 16억 셀프 지원 제목으로 딱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어찌 보면 언론들이 이게 책임을 안 묻다 보니까 그냥 막 써요. 그러니까 이거 언론의 자유 저도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늘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가 정말 언론의 자유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뭐 MBC도 물론 포함이고요. 예, 정말 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게 사실은 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이 성립되거나 강제 조정을 해서 서로 양측이 받아들이거나 이런 경우들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드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거 말고 사실은 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서 이걸 진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의문이 있어서 그쪽에 확인을 해봤는데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하나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게 사실로 확정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약간 좀 빨리 진행이 그렇죠. 되거든요. 소송보다는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한 게 있고 하나는 이 법세연이나 뭐나 이런 보수 극우 그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의원과 윤미향 의원을 고소고발을 했잖아요. 뭐 횡령 등으로 고소고발을 했는데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겠죠. 서부지검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많은 인력을 투여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고발장도 공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발했는지를 알아야 대응을 할 텐데. 그렇죠.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고발장이 한 페이지인가 두 페이지밖에 없어요. 내용이 없어. 없구나. 그래서 그럼 뭘 수사하는 겁니까? 검사 5명이 배정됐다는데 하니까 수사의 주요 소스가 언론 기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언론 소스의 상당수가 지금 잘못된 걸로 나와버리면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라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저는 검찰 수사가 검사 5명을 투입해서 언론 기사만 검색하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거 정말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로 또 꺼내면서 최근에 또 한번 이슈가 됐던 게 있어요. 뭐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한 변호사, 그러니까 대북전단 단체에서 활동했던 변호사가 전수미 폭로를 했는데 그 단체들의 회계 투명성 문제 그리고 이제 또 심지어 본인이 이제 성폭행과 관련된 이제 진술까지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다르게 또 관심을 안 두고 있더라고요. 뭐 상당히 많은 언론들과 정치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과연 왜 그럴까? 이거 또 대표자가 뭐 윤미향 의원처럼 뭐 국회의원이 가거나 아니면 여당 의원이 된 게 아니죠. 아니요, 위안부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위안부라는 걸 도덕적 관점에서 지금 그 이슈를 뭐 이건 이용수 할머니 발언이지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해 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민들의 배신감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것이고요. 대북 잔치에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 고소가 진행되고 하면 더 앞으로 사안이 더 집중을 받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저만 해도 정치 인사에서 몇 번 언급했지만은. 대북 전단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보수 진영이라 해가지고 진영적 논리를 방어하지 않아요. 그렇죠. 표현적 자유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한 것이지. 예를 들어 윤미향 의원을 감싸듯이 그렇게 감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대북 전단했던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어떤 성폭행 문제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거 옹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저 보수 진영에? 그러니까 애초에 손바닥이 마주쳤을 때 논란이 커지는 것이고 윤미향 씨 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용수 할머니라는 그 당사자가 폭로를 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일부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바닥이 마주쳐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정의영이 홈페이지에서 다 해명을 했어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 다 해명했는데 거의 보도가 안 됐죠. 일방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 지금 전승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어쨌든 회계 문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런 분들은 누가 고발하기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꼭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 거기서 약간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수사가 되려면 누가 고발해야 되거든요. 내부에서 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외부에서 누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도 언론도 좀 분명히 본인들이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이라면 그건 뭐 당당하게 좀
이 부분은 이런 뭐 과정을 거쳐서 잘못 보도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아니 근데 뭐 정의연이나 윤미향 의원은 법적 판단이 뭐 나온 게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반대쪽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예. 법적 판단과 관련해서 보도를 얘기했잖아요. 하면 제가 봤을 때 쏟아지는 건데 그 중에서 당연히 언론사가 워낙 많고 이 당시 양산된 기사 많다 보니까 정정 보도할 만한 것도 생기겠죠. 근데 그것이 윤미향 의원에게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라든지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했던 의혹에 대한 면죄부인 것처럼 이렇게 원성을 높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합니다. 아니 장부보다 면죄부가 아니라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잖아. 이게 수사의 근거가 사실은 기사라니까. 강성이었는데 그 결국은 이제 횡령했다라고 다들 단정짓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니까. 자, 원래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길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역시 또 오늘도 뜨겁게 출발합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신 사이에 우리 김태현 변호사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외에 이 5명의 수석 비서관 전원이 지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좀 갑작스럽기도 하고 뭐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건 현 변호사님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당에서는 좀 여당에서는 이 분위기를 좀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뭐 예상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아시겠지만 아마 마지막 한 건 아마 김조원 민정수석이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어요. 김조원 민정수석. 이게 지난번에도 뭐 유임한다 안 한다 판다 안 판다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논란은 신속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또 뭐 어젠가요? 8원 뭐 내놨는데 굉장히 고가에 그전 팔린 적이 없는 가격으로 내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팔기 싫다. 이런 이제 한 2억 정도 올려서 고가를 부르셨더라고요. 정정보도 하셨구나.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집에 금수도 꼭지 있을 수도 있지. 인테리어 좋을 수 있지. 에헤이, 그럴 수도 있는데 빨리 보통은 단정적으로 보도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니까. 그래요? 뭐 어쨌든 본인의 생각은 잘 모르겠고요. 그 머릿속에 들어가보진 않았지만 사실 왜냐하면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본인도 약간 실수했지만 그래도 내놓게 팔겠다 했는데 그러면 보통 전문 감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뭐 비서실장이 그러면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저는 아마 김조원 민정수석이 그런 데서 조금 미스했고 이게 제가 보기엔 마지막 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전 여기 변호사 세 분 있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집을 팔았을 때도 뭐 계약금만 내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계약금 몰취당하면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포기하면 되죠. 계약금 포기하면 되는 거죠. 보통 계약금 10% 걸죠. 10%. 노영민 실장이 집을 팔았을까 아직까지 안 팔았을까요? 그건 뭐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죠. 왜냐면 이게 갑자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7월 9일 날 집 팔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국토부 실거래처 사이트에 오늘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건 잔금 치러서 거래 신고가 돼야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달이에요. 근데 잔금 아니, 지급기는 정확히 그거는 다릅니다. 정확히 다릅니다. 정확히 다릅니다. 계약부터 한 달이 아니면 잔금부터 한 달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잔금 치는 올라와야 날 되는데 지금 안 올라왔다 등기를 이 할 말이구나. 때 잔금을 지금. 받고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내잖아. 그때 이제 실거래가 신고가 되는 거니까.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오늘 아직 안 됐을 수 김조원 수석이 이거 집 팔면서 사람들이 이제 퇴임과 함께 팔던 집을 그대로 팔 것이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는 게 그 네티즌들이 다 그것만 찾아보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중에 집을 팔았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실거래가에 얼마에 팔았느냐. 왜냐하면 김조원 수석이 이번에 사실 좀 비현실적인 가격에 팔려고 시도했다는 게 나왔잖아요. 보면은 혹시라도 가격이 너무 낮으면은 혹시 친족 간 거래가 아닌지 살피려고 그러는 것이고 가격이 좀 비정상적이면 또 그런 걸 그 정도로 국민들이 이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 좋습니다. 아니 뭐 저도 가만히 있으면 난 집이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는 이런 절차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난 그냥 부동산 복비만 내면 되는 줄 알았지 뭐. 자 어쨌든 5명의 일단은 전원 사의 표명에 대해서 당연히 통합당 입장에서는 뭐 직보다 집을 택했다 뭐 이런 아주 공격적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사실 좀 늦었다 뭐 이런 반응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참 이게 표현이 최근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비 때문에 다 너무 힘든 시기에 청와대에 가장 또 어떻게 중요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국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물론 이제 사의 표명일 뿐이지 대통령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이건? 근데
이게 안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대통령이랑 의견 조율이 됐을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김종원 수석 혼자 내는 게 아니라 3실장 체제잖아요. 그렇죠. 각 실장 밑에 수석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 밑에는 수석들 다 같이 나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대통령한테 사전 보고라든지 얘기가 되고 한 거지 그냥 대통령 아니 그냥 그럴 수는 없겠네요. 이 5명이 통으로 나가는 거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이미 사전 조율이 됐을 거고 이제 그럼 후임자도 어느 정도는 지금 뭐 그것까진 뭐 공백을 막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수해가 심하니까 이 수해도 사실 국가 재난이라면 재난이에요. 재난이죠 지금. 재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국가 재난 사태에서 청와대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후임자 인사는 발로 될 것 같고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근데요 너무 늦었고 효과가 없을 거예요. 이제 여론을 잠재우는 효과가. 문제가 생겨서 바로 정리했어야 됐거든요. 처음에 노영민 실장 얘기 나올 때 그때 차례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까지 싹 정리가 돼가지고 부동산 정책 새로 짜겠다는 시장에 강한 시간을 줘야 되는데 김현미 장관 뭐 신임 거기다가 누구야 또 이 실장들이랑 김종원 수석 집 안 팔고 있는데 그냥 놔둬. 사실 저는 다주택자 집 팔라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쨌든 잘못됐다고 보고 이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현 정부의 기조가 그렇다고 하니 그러면 고위공직자라면 따르든지 거길 직을 유지하기 싶으면 따르든지 집을 지키고 싶으면 나가든지 정치를 하고 싶든지 경제를 하고 싶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두 손에 다 쥐지 마라 뭐 이거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미 현 정부 노선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너무 늦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다고 해서 예를 들면 시장에서 그럼 청와대 정신 차려는 걸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겠는 걸 청와대와 우리 현 정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 정부겠는 걸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시장에서 전혀 아무 반응도 없을 거예요. 굉장히 늦었다. 말 없이 나가면 항명이죠. 그러니까 말 없이 나갔을 리는 없어요. 치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최근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지고 지지율로도 반영이 되고 국정 지지율로도 반영이 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를 보면 이게 말하자면 비서실이니까 정무 라인이에요. 사실상 전부 다. 강기정 정무, 뭐 윤도한 수석은 사실 집과 관련이 전혀 없는데 유탄을 맞은 것 같고 윤도한 수석은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김조한, 김거성, 김혜숙 이런 분들도 한꺼번에 쭉 빠져나가는데 그럼 최근 상황이 좋다 이거야. 그럼 대증요법으로 어쨌든 사람들이 열받아 있으니까 대통령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종합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그걸로 치자면 김태현 변호사 얘기대로 뭐 타이밍이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나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내려가는 게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경제 정책 부분이 사실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기 힘들다. 사회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부분은 비서실 관할이 아니라 실은 정책실 관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정책실은 손을 안 댔어요.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을 놓친 바에는 오히려 비서실 쪽은 끝까지 네가 약속을 지켜라 하고 계속해서 일을 제대로 하게 만들고 정책실 라인을 변화를 주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정말 집중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오히려 주는 것이 정무를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저는 그 의견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중에 따르면은 웬일이야 둘 다 막 그러니까 이런 일 별로 없는데 이거 있잖아요. 자 우리가 김조원 수석의 마인드를 한번 보자고요. 김조원 수석이 처음부터 책임지겠다는 마인드나 본인이 공직을 그만두겠다는 마인드가 있었다면은 집을 팔려고 내놓질 않죠. 그러니까 저는 내놓고 이랬다는 건 어쨌든 김조원 수석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의지가 있었다 저는 보는 거고요. 그렇을 때 노영민 실장 당연히 팔았으니까 그렇고요.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오히려 강한 의지를 발휘하신 것 같다. 정책 일신을 위해 가지고 정무 라인을 한번 싹 갈아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여야 간의 대립 관계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그 두 분이 어쨌든 집 문제 때문에 지탄을 받는 인사가 됐으니까 저는 여기서 대통령께서 약간 지금 이제 제가 감을 잡기로는 굉장한 친정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실 봤을 땐 김주원 수석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히 대통령과 지금까지 친모 라인에서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가 밝혀지지 않는 인사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정도잖아요. 공직에 있을 때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들. 혹자는 예를 들어 그냥 뭐 당연히 이런 인선이 있으면 양정철 원장 이름을 거론하는 분도 있곤 한데 저는 뭐 그분은 당연히 안 올 거라 보고 왜냐면 공직 안 하겠다 했으니까 그런 식의 코드 인사가 좀 나올 개연성이 있지 않나. 저는 여기서 코드 인사를 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권 후반부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보면은 나중에 대통령실장을 이병기 실장을 임명하면서 사실상 그 보수 진영 내에서는 상당히 서열도 있고 이렇게 그립이 강한 분이었거든요. 이병기 실장이. 그러니까 이병기 실장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저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정무 라인에서는. 사실 저는 뭐 약간 다른 생각인데요. 사실은 어쩌면 저는 뭐 노영민 비서실장이 결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작년부터 이제 뭐 언제까지 지를 팔아라 계속 노영민 비서실장이 얘기했거든요.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얘기했죠. 어쨌든 팔아라. 그런데 본인도 약간 이제 논란에 휘말리면서 그렇죠. 부담스러워진 거죠. 잘 안 됐어요. 다른 분들도 예를 들어 그러면 언론들이 계속 보도를 했잖아요. 실제로 파는 사람 얼마지 말씀처럼 국민들도 다 보고 있고. 근데 실제로 이행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영도 잘 안 서고 본인도 논란에 휩싸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 좀 부담을 덜어주기 그렇죠. 위해서. 약간 그런 측면이 더 강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제가 문득 든 생각은 이제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정책실을 바꿔버리면 그간의 모든 정책들이 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지는 않을까요? 근데 비서실을 바꾸면 비서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한다기보다도 뭐 일정하게 잘못된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더 쇄신해서 내가 훨씬 더 경제 문제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사실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평가들이 있어요. 근데 아예 근데 그 새로운 게 뭐가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새로운 건 많지 않다. 근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차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이 차제에 향후에 10년이나 걸리거나 5년, 10년 걸릴 일들은 2년, 3년 안에 좀 압축적으로 빠르게 좀 대응을 하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의미다. 이제 이런 정도의 그것도 의미 있는 얘기지만 실제로 이게 그럼 뭐 새롭게 문재인표 노믹스로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말들은 많았는데 실제로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다들 힘들어졌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 거냐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정무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사실 지난 2주 동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막판에 가면 그래도 저희 지지율은 오릅니다로 이제 끝내셨는데 이번 주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여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서 이제 긍정 부정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여론조사에서 역시 이제 긍정 1등은 코로나19 대처였고요. 부정 1등이 부동산 정책. 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아주 예민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뭐 당연히 최근 지지율 변화는 좀 보셨을 것 같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어쨌든 이제 만들어진 이후로 가장 근접한 비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렇지. 정말 솔직하게. 이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솔직하다. 이건 진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사실 이제 불안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슬슬 숫자가 올라간다 싶으면은 제 생각에 이제 뭐 뭔가 오늘 왜 이렇게 다 왜 이래? 넘어갔어? 아니 오프닝 때 이렇게 싸워놓고 아니 제가 지금 이제 살살 감지되고 있는 게 요즘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슬슬 올라오는 이제 메시지들이 이렇게 보면은 저한테 이제 막 태극기나 이런 문자 보내주시잖아요. 드디어 탄핵의 때가 왔다. 뭐 이런 거. 무상몰수 이런 얘기를 하죠. 무상몰수.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뭐가 잦은 뭐가 나온다고 슬슬 또 이제 분위기가 잡히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게 굉장히 걱정되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반대로 지금 통합당이 메시지의 절제를 통해 가지고 지지율 상승을 이끌고 있다면은 민주당은 뭐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지보다 조급함이 계속 메시지를 양산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사실 국민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줬던 그 수석 라인들은 이번에 자기가 알아서 나갔지만은 사실 중간중간에 중대한 말실수를 뗄감으로 제공한 건 민주당의 의원들이에요. 선출직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전세제도와 월세제도에 관해 가지고 뭐 월세제도가 더 낫다는 취지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전환은 어쩔 수 없다. 아니면 부동산값 어차피 못 잡는다. 뭐 이런 발언들 전부 다 그 의원들이 제공한 발언들이거든요. 형사처벌하겠다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저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게 어쨌든 말실수도 있지만은 두 가지로 또 이제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번에 지지율이 급격하게 변한 데가 어디냐 봤더니만은 여성층이 상당히 많이 미래통합당으로 온 부분이 있고 그 중에 30, 40대 여성층이 좀 있었는데 2030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최근에 어디서 느끼냐면요. 이제 노원구의 태릉개발 앞에 하면서 이제 맘카페 이런 데 제가 살살 염탐하거든요. 보면은 누가 이제 보내주고 이러면은. 근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은 첫째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 싫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은 본인들이 집을 산 데 있어가지고 아니면 주거를 설계한 데 있어가지고 도대체 여당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걸 제가 몇 개 한번 찝어볼게요. 제가 맘카페에서 본 거를. 자, 누군가 나와가지고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누군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누군가는 그런데 전세에서 월세로 갈지도 모르니까 전월세 전환율을 2% 낮추자 그랬어요. 안 될 거라 그러면서 낮추재요. 예, 그리고 거기다 대서 누군가는 25%를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누군가는 1인 1주택지대를 여겼다 그랬어요. 어쩌라는 거야? 이거 다 합치면 1인 1주택은 내가 1인 주택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한 가구당 주택 하나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지 한 가구당 임대든 거는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딱 그 정부 방금 살 수 있다는 건 이제 구입과 거주를 지금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리고 누군가는 집에 노예가 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완전 혼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이건 이 혼선은 누구한테서 발생하느냐를 봤을 때 저랑 김태현 변호사 같이 문재인 정부 싫어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안 믿기 때문에 혼선이 안 생겨요. 듣질 않거든 우리는. 그런데 정부의 진짜 정부의 기대치를 갖고 나는 진짜 주택 정책을 위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잘 되길 바라고 잘 해주길 바라는데 메시지가 동시에 한 10개가 서로 충돌한 메시지가 10개 정도 나와버리니까 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준석 최고의 말에 정답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고, 듣고만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 민주당이나 여당에서는 뭔가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 충분히 뭐 다시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최근에 이게 저도 이게 그쪽 이게 얘기 보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뭐 사회주의 해라, 뭐 공산주의 해라, 뭐 무상 몰수해라, 세금 올린다고 이걸 무슨 뭐 차라리 어떤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강남 아파트를 국가에서 다 사가지고 차라리 하나씩 나눠줘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인식할 돈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강남 아파트가 너무 건 아니고 물론 사실 이 부동산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뭐 시도를 해보는데 지금 너무 그렇게 마타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1가구 1주택이라는 건 지향점이죠. 우리가 지향 그렇게 가자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뭐 공공임대를 늘려야 되는 건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럼 1가구 0.75주택이라 해야지 그러면은 네? 25%는 임대 산다면서요. 자 일단 잠깐만. 아니 우리 오늘 좀 스피디하게 가야 되니까. 아니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향점은 지향점인데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적한 메시지 혼선은 분명히 지금 저는 보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민주당 여당 말이 제일 정확한 말이에요. 그죠? 저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래도 원내대표로서 정책을 통할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에 비하면 예를 들어 윤준병 의원 같은 말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당내에서 어떤 반론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걸 제어하는 모습도 잘 안 보였거든요. 그냥 우리도 그러니까 보신이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일부가 보이는 자세는 이 판에서는 무슨 말해도 욕 먹는다.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거기도 지금 내가 봤을 때 윤준병 의원 나왔을 때 잘못된 얘기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힘이 없어. 빠져나가네 이제. 힘이 없. 진짜로 이렇게 찾아보세요. 아니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메시지 관리가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메시지 관리가 혼선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어. 또 이제 자기 지역구가 가서 지역구 안 될 줄 알지만 각자 사정이 또 다르니까. 네, 다 사정이 다르니까 가서 뭐 지난번에 송파 선거에서 전부 다 종부세 인하하겠다고 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민주당 의원 후보들도.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지만 가서 또 이제 우리 지역구 사정을 반영해서 또 발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책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러면 실은 당의 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청와대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이 그 메시지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에서도 좀 정책실 쪽에 책임을 묻고 정책실을 일신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그러니까 창구를 단일화하면 되는데 저도 이제 선대위 대변할 때 강남 분당 이런 쪽에서는 계속 그런 걸 내달라고 해요. 당 이름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좀 완화하는 걸 해달라. 근데 당이랑 면피성이지. 당이 아니 이거죠. 그렇죠. 어렵죠. 그러면 항상 그게 이제 결국은 그래도 메시지가 하나로 이렇게 딱 통제되면 되는데 사실은 뭐 어차피 지금 서로 의원들이 안 하는 얘기 되다 서로 보니까 안 믿는 거는 뭐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의미가 없는 얘기고. 근데 어쨌든 이번 이제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전 최고가 되게 의미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어쨌든 통합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제 여당 측에서 잘못된 방향 뭐 내지는 이제 지지율 이반이 좀 날만한 행동들로 인해 반사 이익을 얻었다는 걸로 일단은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측면 안에는 또 이런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 적어도 메시지는 일관됐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라. 그리고 공급을 적절하게 늘려라라는 얘기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지지율 입장에서는 추격하는 입장이셨고 아무래도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입장에서는 이 지지율이 좀 이반될 만한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정도로 지금 이번에 나온 지지율 조사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수도 이전 얘기 꺼낸 거 후회하죠. 아니 그거 왜 후회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부터 20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얘기. 계속 하세요. 그럼 계속 가는 얘기예요. 아니 왜냐면 수도 이전 때문에 저는 서울의 지지율도 많이 출렁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 여소야도가 맞다면 예전의 시절에 그 맞다면 지금 서울의 지지율이 유의미하게
그 지방보다 미래통합당이 빨리 오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에는 수도 이전 발언도 수도 이전보다요. 저는 아마 부동산 아닐 것 문제가 더 같아요. 크다고 봐요. 부동산이 더 큰것 그다음에 같아요. 서울시장 문제나 이런 게 큰 것이지 수도 이전이라는 게 결국은 왜 행정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국회라든지 청와대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개인들은 뭐 국회랑 청와대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예. 네. 자, 또 역시 치열하게 하지만 또 모처럼 좀 화기애애한 면도 없잖아 있었던 첫 번째 주제였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